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한순간에 다시 인생 역전을 경험한 50대 여성입니다. 흔히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죠. 저는 평탄하기만 하던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처박히는 경험과 햇볕도 들지 않은 지하에서 세상 전부를 손에 넣는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경험만으로도 책 한 권은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그 어렵다는 경험을 2번이나 했으니 제 인생도 참 박복하다고 해야 하나 복이 많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저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돈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저는 한때 소위 말하는 사장 딸이었어요. 그것도 무남 동녀 외동딸로 세상에서 갖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러운 것이 없게 자랐어요. 하고 싶은 악기도 마음껏 하고 돈 걱정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는데 그런 저에게는 일찍이 미래를 약속한 정원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와 함께 동업을 하는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딸이 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제가 오빠 오빠하고 부르며 따르던 친구의 오빠였던 거죠.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오빠가 있는 친구가 많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친구는 야, 오빠라는 인간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날짐승이야. 그냥 욕구만 있고 지능이 없다니까. 넌 뭘 저런 걸 부러워하냐? 나는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는 네가 제일 부럽다.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전부 할 수 있잖아. 라며 자기 오빠 험담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가진 자의 여유처럼 보여서 부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 말처럼 저는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결혼이라는 의미보다는 나한테도 오빠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에 아빠와 아저씨가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저 역시 나는 오빠와 결혼할 운명이고 저 집의 며느리가 되겠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동업을 하던 저희 아빠와 아저씨는 세상 둘도 없는 의형제 같은 사이였죠. 두 분 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사업을 시작해 가전제품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회사를 키웠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그러는 사이 생사고락을 함께 겪다 보니 사돈을 맺어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줌마도 친구처럼 절친하게 지내셨는데 아줌마는 저를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아유 우리 며느리 그 사이 얼굴이 더 예뻐졌네. 얼른 우리 집에 시집 와야지 라며 제가 당신의 미래의 며느리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줌마의 그런 말이 마냥 좋지는 않았는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유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 애가 몇 살인데 남편들끼리 그런다고 자기도 그러는 거야? 나는 내 딸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있다가 늦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반 농담처럼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주머니가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근데 자기는 정말로 제가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저 역시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기에 엄마가 왜 아줌마를 불편하게 할까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20살이 되고 음대에 입학했을 때 엄마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싫으면 절대 그 집에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마음 쓸 거 없고 대학 가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고민할 거 없이 연애해도 돼.
알겠지? 어? 엄마,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정민이 오빠가 있는데 내가 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해? 나는 정민이 오빠가 좋은걸? 아, 너 엄마 말 잘 들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는 우리 딸이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남자를 골랐으면 좋겠어. 시집이야 안 가도 그만이지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참, 왜 아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해? 정민이 오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이렇듯 저는 은근슬쩍 두 아버지 사이의 약속을 무시하고 싶어 하는 엄마에게 속도 없이 저런 말을 잘 대했는데, 그러자 엄마는 이내 낮게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신 생각과 다른 딸의 마음에 속상하셨던 것 같은데, 어렸던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이미 미래의 남편이 될 오빠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저보다 더 빨리 성인이 된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멋진 어른처럼 보였는데, 군 입대 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을 때는 완전 제 이상형이 되어 다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이 될 오빠를 뺏어가지 않을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그에 반면 제 친구는 여전히 자기 오빠를 비하하며, 너도 참 눈이 한결같이 났다. 너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좋냐? 나는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트럭만 갔지 물건은 절대 안 가져. 미국 다녀와서는 완전 겉멋만 들었다니까? 너 정신 차려. 라고 저를 이상하게 봤는데, 저는 친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동생이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남편은 저를 자신의 정혼자로 생각하지 않는 듯 보여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저를 그저 자기 동생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한테 여자로 보이기 위해 잘 하지도 못하는 화장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여성스러운 옷도 입으며 어설픈 어른 여자 흉내를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슨 용기였는지, 그러고 미래의 남편이 될 오빠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쩐지 오빠는 저를 더 웃기는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속만 상했더랬죠. 그리고 제 짝사랑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학 졸업을 한 저는 엄마의 권유로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그때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했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오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원치 않은 생이별을 하고 저는 유학을, 오빠는 뒤늦게 군대를 가면서 2년 6개월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죠. 물론 그 시작은 제가 먼저였는데, 친구한테 부탁해 부대 주소를 알아내서 독일에서 편지를 쓰는 정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빠 역시 저에게 답장을 해주며 그때부터 둘만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군 제대한 오빠를 보니 이젠 그 어설픈 꼬마가 아니었죠. 우리 둘 다 성인 남녀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포기하고 돌아와 상심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오빠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위로받으며 사랑을 키웠는데, 정식으로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오빠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내가 이 말은 처음 하는 건데 나도 오래전부터 너를 내 정혼자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빠랑 아저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은희 친구라 좀 조심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지난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너를 지키고 사랑할게.
그러니 나랑 결혼해주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해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는 정말로 현기증까지 일어났는데 원래 프로포즈가 이런 건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저희는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결혼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저희 아빠와 곧 시아버지가 될 아저씨가 크게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셨어요. 이젠 신우가 될 친구 은희는 혀를 차며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일 친한 친구랑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것도 마냥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그때도 어딘지 모르게 많이 아쉬운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아빠가 너무 대놓고 좋아하니 엄마는 아쉬운 내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엄마는 우리 딸 선택 존중해. 엄마는 그저 아빠랑 아저씨가 동업을 하는 사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그랬지. 절대 정민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둘이 결혼하기로 한 이상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는 정말 바라는 거 그것뿐이야. 엄마, 고마워. 정민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도 시집가서 엄마 아빠 욕먹이지 않게 시부모님에게 잘할게. 지금까지 예쁘게 키워줘서 정말 많이 고마워. 내 마음 알지? 그럼 엄마가 우리 딸 마음을 왜 몰라?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애기인데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엄마와 오해 비슷한 것도 풀고 저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평평대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당시 저는 4살 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만 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은 그때가 처음이라 무슨 일인지 긴장까지 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네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으마. 지금 네 아빠가 회사 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돈은 이미 해외에 있는 비밀계좌로 넘어가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고 우리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네 아빠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회사 돈에 손을 댔다고 하더구나. 심지어 네가 우리 정민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횡령은 계속되고 있었어. 나 참, 어떻게 네 아빠가 그럴 수가 있니? 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돈까지 맺은 내 입장 곤란해. 하필이면 사돈이라. 중간에서 나서기도 모양새가 나쁘고 보는 눈도 많아서 손도 쓸 수가 없고. 그럴 리가요. 뭔가 잘못하신 걸 거예요. 저희 아빠가 뭐 때문에 횡령을 해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빠가 회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너처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쩌겠니?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네 아빠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네가 잘 말해서 가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 자수하라고 설득 좀 해라. 자수요? 아니, 저희 아빠가 아니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저희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 나도 네 아빠 말이 1000번 만번 맞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증거가 너무 많아. 네가 원하면 정민이한테 보여달라고 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회사 임원이며 간부들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어.
이젠 내 손을 떠났다는 얘기야.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덮고 싶다. 내 오랜 친구이자 네 아빠인데 내 마음은 오죽하겠니. 하지만 횡령은 범죄야. 네 아빠가 자수하지 않으면 회사는 네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차마 내 친구가 수갑차고 옥살이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너도 그렇지 않니?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저는 시아버님에게 울면서 아니라고 무언가 큰 오해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체념한 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신호가 된 친구의 태도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는데 우리 며느리라고 늘 반겨주던 시어머니는 저를 범죄자 딸이라며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제 대신 화를 냈지만 신호가 된 친구까지 대놓고 오빠, 너는 감쌀 걸 감사야지. 어떻게 간도 크게 돈을 만지냐고. 올케 너도 사실 알았던 거 아니야? 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냐고. 하며 저를 더 궁지로 몰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지옥이 펼쳐졌어요. 친정을 가보니 저희 친정집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고 저희 아빠는 저와 남편을 붙잡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저희 아빠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역시 마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보여준 문서와 서류 등으로 저희 아빠가 횡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무조건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친정 아빠는 하지도 않은 일을 자수할 수 없다고 하셨고 끝까지 싸워 당신의 결백함과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빠의 변호를 맡겠다는 변호사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서류들이 워낙 빼박 증거들이다 보니 가는 사무실마다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인 저도 점점 저희 아빠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횡령 같은 걸 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엄마를 쓰러지게 했을까? 아빠가 원망스러웠는데요. 그저 당신은 아니라고 버티고만 있던 아빠의 모습에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죠. 제가 아무리 자수하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아빠는 나는 아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니? 라며 버티셨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우려대로 저희 아빠는 회사 측에 고소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까지 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빠는 백방으로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아는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자기는 딸까지 시집 보냈고 외손자까지 봤는데 뭐가 미련이 있다고 그런 짓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위가 물려받을 회사인데 장인이 사위한테 줄 회사 돈을 횡령하겠냐고. 나중엔 역정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아무도 저희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절친해서 사돈까지 맺은 시아버님도 저희 아빠의 마지막 호소에 매면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시아버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보는 눈도 너무 많고 당신도 배신감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냉정함에 저는 서운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시댁에서 외면당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외면이 아니라 괴롭힘이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죠. 야, 너도 참 뻔뻔하다. 나 같으면 쪽팔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진작에 이혼 도장 찍었어.
가만 보면 너도 진짜 독해. 너까지 왜 그래? 너 아니어도 나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사실 뭐가 뭔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르긴 뭐가 몰라. 이미 다 밝혀졌잖아. 이미 회사에서는 오너일과 비리 어쩌고 말도 아니야. 이게 뭐냐? 니네 아빠 때문에 우리까지. 우리 시부모님도 걱정하셔. 괜히 나도 억울하게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친구인 신우는 저희 아빠 사건 때문에 자기까지 곤란해졌다며 제 탓을 했어요. 신우 역시 욕심이 많아 자기 오빠한테만 회사를 넘겨줄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도 대표 딸이라고 1년 사이 이사로 승진시켜줬는데 남편 말로는 욕심이 많아 그런지 일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제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비슷해서인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다만 신혼의 시댁이 재력적으로 저희 시댁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은근 신우를 무시했는데, 그래서 신우가 저희 아빠 일로 더 예민하게 굴었죠. 하지만 그때도 남편만큼은 제 편에서 힘든 친정엄마를 돌보고 옥살이를 하고 계신 저희 아빠도 챙기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당신의 아들이 늘 못마땅해 했죠. 그러다 결국엔 저더러 이렇게 된 거 집안 망신 더 시키지 말고 이혼하라며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저 역시 억울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너도 참 애가 뻔뻔하다. 우리가 니네 집안 때문에 여러모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너는 그거 뻔히 알면서 내 아들이랑 여보 당신 하고 싶니? 나는 범죄자 며느리 둘 생각 없다. 그리고 너는 애엄마가 애 생각은 안 해? 나중에 우리 지훈이가 커서 지 외할아버지가 범죄자의 전과자라는 거 알면 얼마나 힘들겠니? 너 애가 괜히 삐뚤어지는 줄 알아? 네가 네 자식 앞길 막을 거냐고. 애는 내가 정성으로 키울 테니까 순순하게 도장 찍어라. 그럼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는 좀 챙겨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도 괜히 내 아들 탐내지 말고 그 돈 받고 내 아들 놔줘. 회사 물려받고 승승장구해야 할 내 아들이 장인이 한 짓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물론 저희 아빠가 회사에 피해를 끼친 건 맞지만 그래도 저랑은... 너랑은 상관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두말할 거 없다. 이쯤에서 그냥 네가 물러나. 나는 솔직히 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너, 나 화병으로 죽는 거 보고 싶니? 너네 집 때문에 내가 은희 시댁 상대하기도 부담스러워. 우리가 꼭 횡령이라도 한 것 같단 말이야. 은희도 지금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한지 아니? 너 하나만 이혼하면 우리 식구 전부가 편하다고. 너는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쫓아내야 사태 파기 되겠냐?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원망하고 싶으면 네 아빠나 원망해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럼 제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 미래를 생각 안 한다고 하셨지만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예요. 대신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요. 순순하게 이혼 도장 찍을 테니 지훈이는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너도 참,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니? 내가 키우면 지훈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지만 네가 데리고 가면 그것도 어렵잖아. 그리고 아이 핑계로 내 아들이랑 계속 만나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리고 딸이면 몰라도 아들인데 우리도 후계 문제가 있으니 지훈이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계란으로 파헤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위자료 챙겨줄 때 그거나 가지고 나가. 나가서 네 엄마 챙겨야지. 네 엄마 실어증까지 왔다며? 지금 네 아빠도 감옥에 있는데 네가 누굴 걱정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한 충격에 친정엄마는 실어증까지 얻으셨는데 제가 이혼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당초 저에게 순순하게 아이의 양육과 친권을 줄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저도 엄마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거의 사정을 하며 매달렸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말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적당한 시기 봐서 지훈이 좀 크고 엄마 아빠 좀 누그러지면 유진이 너한테 지훈이 보낼게. 지금은 두 분이 너무 완강하셔서 나도 좀 어렵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빼돌린 회사 자금 때문에 솔직히 나도 매일 힘들어. 급한 불부터 꺼야 하잖아. 유진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유진이 너를 신경 써줄 수도 없고 장인 장모님까지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각자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엄마, 당신 손자한테는 끔찍한 사람이잖아. 걱정하지 말고 유진이 너는 너희 부모님 챙겨. 막말로 유진이 네가 지훈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지훈이한테 신경이나 쓸 수 있겠어? 우리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은 다른 가족과는 다르다고 내심 믿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말을 하니 그땐 제가 완벽하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삶의 의욕을 모두 상실한 친정엄마 케어와 교도소에 계신 친정아빠를 챙겼는데 제가 이혼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안 아빠는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자기는 무조건 결백하다고 하시면서도 당신 때문에 엄마와 제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니 참기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곡기도 끊어버리셨다는데 급기야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정말 아니라며 이렇게라도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셨는데 그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 아찔했어요. 이렇게까지 아빠가 당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데 딸인 저는 무얼 했나.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믿지 못한 나쁜 딸이라는 죄책감에 견디기 힘들었는데 저희 엄마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원래도 상태가 좋지 못해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셨는데 아빠의 비보에 몇 번이나 쇼크로 정신을 놓으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엄마까지 잃고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힐 수 있다는 사실에 자꾸만 눈물이 났는데 아빠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제 발로 뛰어다녔는데 이미 서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게다가 이 모든 걸 저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신우, 아니 은희처럼 제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모든 건 부질없는 생각이었죠. 거기에 엄마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며 저에게 글로써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엄마의 실어증은 나아지지 않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엄마의 실어증이 고쳐지지 않을까봐 무서웠거든요. 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제가 말도 못하는 엄마까지 책임을 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밉지만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아들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저 버티고 엄마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저는 일단 엄마를 모시고 조용한 수도권 외곽의 집을 알아봤어요. 어차피 엄마 앞으로 되어 있던 친정집은 추징으로 회사에 뺏기게 되어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었고, 다행히 위자료랍시고 받은 돈이 있어 낡은 구옥이긴 했지만 방 2개에 주방 겸 거실이 딸린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아픈 엄마와 살아야 했으니까 뭐든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바이올린 뿐이다 보니 전단지를 만들어 과외도 하고 피아노 학원들에 부탁해 소그룹 수업도 했는데, 그래서 늘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 사이 엄마는 돌봄 아주머니가 오셔서 케어를 해주셨는데 친정엄마가 우울증까지 와서 쉽지 않았죠. 물론 전에 살던 집에서보다는 편안해지셨지만 그래도 예전의 엄마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매일 편지를 쓰며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극복해서 꼭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사실 그 편지 내용은 엄마뿐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억울하게 가족 곁을 떠나야만 했던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칼을 갈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년 정도가 지나 아빠의 비서 역할을 하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빠가 수감되고 언니는 해외로 이민을 가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백방으로 뛰고 이메일도 쓰고 하니 10년이 지나고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언니는 미안하다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첫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온몸을 떨 수밖에 없었죠. 확실하진 않지만 내 심증으로는 최 대표님은 누명을 쓴 게 맞을 거예요. 따님 결혼하시고 김 대표님 따님 있잖아요. 김은희 이사요. 김은희 이사가 회계팀장이랑 부쩍 가깝게 지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알 정도로 둘이 거의 매시간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은희 이사가 출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출장이라고 할 게 없는데 해외 출장도 자주 가면서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대표 딸이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긴 해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김 대표님도 좀 이상했고 아버님이신 최 대표님이랑 목소리까지 높이면서 싸우는 일도 많았는데 3개월 뒤에 이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때 저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캐지 말고 최 대표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함부로 입 놀리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겁을 줬는데, 그때 저도 어린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함구하는 대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해외로 간 거예요. 그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제가 많이 늦은 거 알아요. 미국에서 대표님 돌아가신 거 듣고 그제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한국에 갈 마음이 없으니까 한국 관련된 연락이나 이메일은 전부 무시했는데 그쪽 메일은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최 대표님 그렇게 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좀 힘들어서요. 아들도 못 보시고 많이 힘드시죠?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진짜 내내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비겁했다는 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더라고요.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요, 저희 아빠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는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뒀겠어요? 분명 자금 흐름상 이중장부가 있었을 텐데 벌써 없애고도 남았죠. 무엇보다 회계팀장이랑 다 짜고 움직였을 텐데 힘들 거예요. 참 허무하더군요. 무언가 알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속이 상했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장은 없었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죽고 난 뒤에는 꾸준하게 아들의 생일, 어린이날 같은 날 남편 편에 아이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며 조금의 왕래가 있었는데 제가 보낸 메일은 읽었음에도 남편은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이제 모두 그만두자고 하셨는데 저는 어쩐지 이 일을 해결해야 엄마의 실업증도 고쳐질 것만 같았어요. 주변에서 저희 엄마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으로 알고 함부로 하는데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긴 한 건지 엄마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안일도 하시고 책도 보시며 이젠 돌봄 아주머니가 없어도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빠 사진을 보며 저 몰래 울곤 하셨어요. 그렇게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정말 싫지만 아들 얼굴도 이젠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다행히 결혼 생활할 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어 아들 사진을 가끔 받아볼 수는 있었는데 이젠 같이 있던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은 남편이 재혼은 하지 않아 아이한테 새엄마가 생기진 않았는데 저도 바보처럼 남편도 재혼하지 않았으니 언젠가는 우리 세 식구 함께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몰래 하기도 했었네요. 감정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죽일 듯이 밉다가도 너무 그립고 치가 떨리도록 배신감이 들면서도 언젠가는 저랑 저희 엄마를 도와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힘들게 살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희망이랍시고 가끔은 했어요. 그러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남편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고 한때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마지막 가는 길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소식만 전해줄 뿐 장례식장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말도 본인들이 아니고 회사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 장례식장에 가서 아들 보고 눈이 돌아 깽판이라도 칠까 겁이 나는 모양이었는데 정말 그래라도 줄까 생각했다가도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러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굳이 오지 말라는 곳을 가서 마음 상할 거 없다고 애써 합리화를 했는데 사실 바쁘기도 많이 바빴어요. 먹고 산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빠의 그늘에서 편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제 주머니로 가기까지 참 고단했어요. 그래서 나도 학원이라도 하나 차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5년 전부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유행이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고 돈만 벌었는데 작게나마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어 그 일로 바빴어요. 서울도 아니고 무슨 신도시도 아니다 보니 학원을 차렸다고 해도 아이들이 금방 몰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찾아와 수업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근처에 엄마가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안심이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봐도 되니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학원 운영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학원 문이 열리더니 낯설기도 친숙하기도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누구지? 하고 가볍게 목례하며 인사를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제 아들이더라고요. 헤어질 때 4살이었으니 그 얼굴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보내준 그 사진이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핏줄이라 그런지 정말 어느 순간 팍 하고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는 지훈이니? 네, 엄마. 이제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데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두고 와서 미안하고 찾아와줘서 고맙고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자기는 늘 엄마가 보고 싶어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걸려서 할머니한테 혼이 나고 방에 갇혀 반성문도 쓰고 했다는데 급기야 계속 그렇게 엄마 찾아다니면 엄마를 한국에서 살 수 없게 한다고 어린 손자한테 못할 말을 했다더군요. 어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할머니가 그럴까봐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찾지도 못했다는데 정말 끝까지 너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니네 엄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다른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는데 아들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확인하려 저를 다시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최근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자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 대신 전해준 제 선물과 편지도 시어머님이 중간에서 가르치셨는지 아들은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큰 아들도 제 품에서 서럽게 우는데 그 우는 얼굴에서 4살 때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희 아이는 울면 꼭 2 볼이 빵빵하게 부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엄마가 잘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내 아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손잡아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군대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엄마 없이도 너무 멋지게 커져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있는 집으로 장소를 바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희 엄마도 오랜만에 보게 된 외손자의 모습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랐는데 아이 손을 놓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눈치를 조금 보는 듯 싶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 저한테 내밀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되고 변호사가 몰래 찾아와 이걸 줬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편지를 읽고 더는 살던 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저를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내기 전부터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도 그 일가 중 한 사람이고 자기 가족을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마지막엔 양심 고백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요. 처음 회사 돈에 손을 댄 사람은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신우 역시 회계팀장과 짜고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복구시키라고. 그러면 당신도 죽을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미 돈맛을 알아버린 그 사람들은 저희 아빠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시아버님은 자신과 자신의 딸의 약점을 알게 된 저희 아빠가 눈에 가시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저희 아빠가 그 약점들로 당신과 당신 딸을 회사에서 내몰아 혼자 회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신우의 아이디어로 그런 우려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한 횡령을 저희 아빠가 한 걸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더러 범죄자 딸이라고 했다니 그땐 사람이 아니라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 친구가 이런 일을 꾸몄다고 말을 하지 않은 아빠가 바보처럼 느껴졌는데 물론 제가 아빠의 억울한 하소연을 제대로 듣지 못한 탓도 컸죠.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보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만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하나 고맙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이라고 이딴 편지를 남긴들 뭐 하나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면 또 쓰러지실까봐 겁이 났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읽고 있는 편지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라고만 말했어요. 미안했다고, 늘 저에 대한 마음으로 행복하지 않게 살았다는 이야기라고 둘러서 말했는데 실제로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많은 시간 괴로웠다고 편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핑계일 테지만 모든 일을 바로잡기엔 너무 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엮여 있었고 저희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으니 돌이킬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편지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이 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까? 감시를 늦추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재혼을 하라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들이댔다고 했는데 그만큼 불안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재혼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적당한 때에 기회를 봐서 회사와 자기 재산을 제 앞으로 넘기려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실제로 남편이 허망하게 죽고 변호사가 아들아이만 따로 만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후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만났는데 변호사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얼굴로 신우가 아직도 회사 돈을 꾸준히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재산을 아들과 제 앞으로 하도록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일임해 두었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한테 철저하게 다른 가족들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셨어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모님을 늘 걱정하셨어요. 저런 말을 듣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미움, 원망들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남편을 용서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오랜 시간 힘들었다고 하니 저까지 그 사람을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는데 저는 조속히 모든 절차를 끝내달라고 그 변호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약 2달이 지났을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저와 아들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까지 드디어 그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당당히 들어갔는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이젠 다 늙어빠진 노인네더군요. 그럼에도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신우도 그 집에 있었는데 눈치가 빤한 신우는 올 것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 진짜 왔네? 나는 설마 했다? 왜? 우리 오빠가 죽으면서 너한테 뭐 좋은 거라도 주든? 그 입 닥쳐, 이 뻔뻔한 범죄자.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왜 갑자기 내 집에 쳐들어와서 내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인데? 냅둬 엄마. 없이 살다 보니 입이 많이 거칠어졌네. 나는 이해해.
그게 너와 나의 사는 수준 차이지. 왜 우리 오빠 하늘나라 가서 뭐 떨어진 건 없나 주워 먹으러 왔니? 아들 앞세워 온 거 봐서는 뻔하네. 그 옆에 뭐 변호사라도 되나? 맞아, 변호사. 네 오빠가 친히 보내준 사람이지. 그리고 변호사님이 사람 같지도 않은 두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대. 고모, 할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엄마랑 외할아버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람 맞아요? 저게 또 치엄마 만났다고 세뇌라도 당했나 본데. 내가 이래서 너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한 거야. 할미가 너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설쳐. 가만히 있으면 지 아빠 회사도 다 물려받고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살게 해줄 건데. 엄마는 또 그 소리. 회사는 우리 딸한테 줘야 한다고. 왜 자꾸 손자만 챙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외갓집에 안 온다고 하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네가 왜 서러워? 네 엄마 말이 맞아. 그렇게 오랜 시간 회사 돈으로 호의호식해놓고 더 부릴 욕심이 있니? 이제 보니 내 남편보다 네가 네 아버지 판박이다. 이 범죄자야. 저는 두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나서서 두 사람에게 저희 남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저와 제 아들에게 넘어갔음을 고지했는데요. 역시나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우와 시어머니가 방방 뛰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여준 횡령 자료를 본 신우는 콧방귀를 끼며 이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뻔뻔하게 나왔다는데,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지속적인 횡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도 사장님이 다 모아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공소시효는 유효하거든요. 최근 것만 해도 액수가 상당히 크시던데 남편분 몰래 외도도 하시고 그 내연남한테도 돈도 수십 차례 전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집도 등본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사모님과 아드님에게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큰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손자분이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사기를 쳐? 엄마, 이것들 지금 작정을 하고 왔네. 내가 무슨 바람을 펴. 아, 증거 있는데 여기서 틀어드려요. 좀 선정적이라. 저는 당사자한테만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아, 혹시 몰라서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사모님이 그쪽 남편한테도 보여드려야 한다고 하셔서요. 뭐? 너 미쳤어? 너 그거 우리 남편한테 보내기만 해? 왜? 아주 에로 영화를 과감하게 밖에서 찍었던데. 혼자 보기 아깝잖아. 어머니도 보실래요? 어머니도 어머니 딸이 얼마나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셔야죠. 부몬데. 네가 정말?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 나락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요. 이제 그쪽 차례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쓰린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꼭 지옥 가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 집 비워요. 안 그럼 사람들 불러서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했어요. 그러자 속이 참 시원했는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분한지 저와 제 아들을 노려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마치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요하고 또 긴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아주 작은 것도 그 사람한테 전부 뺏어오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게 탐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지옥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보란듯이 처절하게 망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나중엔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그 대단한 자기 시댁으로부터 저처럼 아이도 뺏기고 이혼당했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지키려 해외 도주를 하려다 붙잡혔는데 감옥 가기 싫다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무고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더니 정작 자기는 봐달라며
맨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결국 신우는 구속이 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는 회사 돈을 횡령해 내연남과 살림도 차리고 차도 사주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며 혼자 돈 많은 호구짓은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호의호식한 그 집은 가격을 아주 제대로 팔았는데요. 처음엔 보란듯이 저희 엄마 모시고 들어가 살까 고민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와 작은 주택을 매매해 아들과 저희 엄마 셋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꿈만 같았어요. 그 뒤 아들은 아빠의 회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전문 경영진을 두고 아들에게 천천히 일을 배우라고 하는 중인데 저는 회사와 학원을 오가며 여전히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제자들이 있으니 학원을 접을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그 덕에 다시 거리가 생겨서 오고 가고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지난 힘들었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꿈에 그리던 집에 이사하고 며칠 뒤 저에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도 다시 말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만나게 된 당신의 외손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치료도 꾸준히 받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의 노력에 참 감사해요. 어찌 보면 제 아들이 다시 할머니의 병을 고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아들이 더더더 고맙기만 한데 앞으로 정말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동안 저희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저는 누구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저 아들의 행복을 응원할 생각인데 제가 인생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인생이라는 건 결국엔 공평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지만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고마운 것이 많았고 그 감사함으로 얻게 된 기대와 대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였는데 저는 꼭 아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느꼈던 것만큼 다 느낄 순 없겠지만 많이 가져 우월한 게 아니고 많이 가질수록 나눠야 한다는 멋진 철학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남들 하는 평범한 일상을 아들과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동안 떨어져 지낸 세월만큼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인생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